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유석입니다. 지난번 첫 방송 이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습니다. 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가는데요. 오늘 주제는 50대 이상 연령층입니다. 50대 이상을 위한 시장을 이기는 투자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편안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송국에 오늘 들어서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오면 항상 장이 안 좋다. 시장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컨디션을 묻습니다. 요즘 어떠시냐? 그러면 장이 떨어지면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이 좋으면은 목표가에 빨리 도달하니까 좋고, 사실 저는 장이 떨어져도 괜찮고요. 올라도 괜찮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네,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남아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나는 나이가 50대 이상이다. 40대 후반까지도 제가 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흙수저 출신이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나는 노후가 사실 좀 걱정이 된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대는 투자의 목표가 뭡니까? 노후죠. 20대, 30대는 뭐 투자의 목표가 이제 노후가 아닐 수 있으니까 일단 50대 이상으로만 일단 좁히겠습니다. 노후는 절대로 이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뤄서는 안 됩니다. 시행착오 안 됩니다. 20, 30대는 잃어도 나중에 이제 급여소득이 좀 높아지니까 지금까지 잃었던 것을 모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50대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이상부터는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방향이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꾸준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꾸준하게 노후 자산을 계속적으로 증식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게 투자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시장이 그렇게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시장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변동성이 문제입니다. 그죠? 오늘 이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50대 이상 되신 분들께서 주식시장에 들어온 것은 정말로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거, 이것은 지금 코스피 지수 월간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지뢰밭입니다. 그쵸? 매년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여기서 보면 이 진폭이 이게 작은 것 같지만은 실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커요. 보통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 거의 반토막이 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후, 노후 자산을 증식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래요. 보통 이제 다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당신은 앞으로 이 증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전망하느냐,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모릅니다. 두 번째, 관심도 없습니다. 왜? 맞출 수가 없으니까. 시장 한수, 제가 오늘 시장 한수를 대겠습니다. 저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보통 사람들이 이런 차트를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과거에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투자 경력이 한 10년, 20년 되신 분들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안 되죠.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떨어지면 공포를 느껴서 손절에 대한 유혹이 있고요. 그죠? 오르면은 팔아야 될 위치에서 오히려 좋아 보여서 매수하게 됩니다. 이때는 장밋빛 전망들이 엄청 쏟아져서 내가 지금 이때 이 위치에서 안 사면은 왠지 소외를 받아가지고 돈을 못 벌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뒤늦게 들어오죠. 항상 그렇습니다. 얘가. 맞출 것 같지만 못 맞춰요. 그래서 이게 저만 그런가 싶어서 이코노미스트한테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이러한 시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시황을 한 30%만 맞추면은 그 시대의 스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50%를 맞추면은 전설이 된다고 합니다. 전설급도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과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가장 큰 그 관심사예요. 어떻게 지수에 대한 등락을 예측을 해서 내가 대응을 할 것이냐. 즉, 이때 사서 이때 팔 것이냐. 근데 보시면 안 돼요. 자, 최근에 걸 볼까요? 이건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한번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고, 자, 여기서 떨어졌어요. 자, 올라갔습니다. 보통 여기서 1850포인트에서 적정 지수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 지수는 더 많이 올라갔죠.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수십 년째 반복이 될 텐데 과연 여기서는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펴야 되느냐.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조만간 심각하게 접하게 되실 겁니다. 지수를 맞출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자, 이 얘기는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린스펀 아시죠? 이분은 금리를 다뤘던 분이에요. 미국 연방금리.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솔직히 금리를 못 맞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금리를 다뤘던 분이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이 피터 린치는 펀드 매니저지 않습니까? 그럼 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지수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 모아야 되고요.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참 이분이 대단한 게 보통 지수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껴가지고 주식을 환매를 합니다. 오히려 사야 될 때 환매를 하고 팔아야 될 때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 네, 워렌 버핏 수익을 능가하는 10년 동안 25%의 연평균 성장률을 거뒀던 분이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다? 지수를 맞출 수 없다.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악재는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오지 않는다. 띵동 누구세요? 악재인데요. 이렇게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도처럼 쳐들어온다는 얘기죠. 대응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못 맞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개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 역시 나는 지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증권가에 보시면은 그 분석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애널리스트,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코노미스트가 있죠. 경제와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조직에서 그거를 분석을 합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가 혼자서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시황을 안 봅니다. 왜? 과거에는 시황을 한 10몇 년째 계속 분석을 하고 네, 연구를 했습니다. 보면 뭐합니까? 분석을 하면 뭐합니까? 맞출 수가 없는데 못 맞춥니다. 분석은 가능해요. 왜 지수가 떨어졌는지 미국의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은 분석가들이 왜 지금 지수가 떨어졌느냐 그거를 지금 찾아내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야 되는 겁니까? 팔아야 되는 겁니까? 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느냐?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슈퍼리치들.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할까? 그렇죠? 왜냐면 이분들이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그 한 해에 돈을 확 번 게 아니라 십수년간, 20년간 꾸준히 자산을 증식을 해서 1,000억, 2,000억을 벌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수많은 지수에 등락이 있는데 이때도 꾸준하게 자산을 증식을 시켰어요. 분명히 기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이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이 하락해도 안 팔았어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고 당신이 들고 있는 주식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추세가 일단 무너지고 있는데 안 파십니까? 질문을 했는데도 그걸 왜 팔아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요, 주가가 하락하면은 그걸 바겐세일로 여겨요. 제품의 품질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떨어진 게 뭐죠? 바겐세일이죠.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만 떨어졌어요. 바겐세일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슈퍼리치 중에서 김봉수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셨죠. 그분이 굉장히 멋진 말을 했어요. 지수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에 들고 있는 종목들 주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죄 없이 떨어진 내 종목 바닥에서 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 없이 떨어진 내 종목. 자기 종목은 죄가 없대요.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떨어졌다? 그럼 무조건 밑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왠지 시장과 얘기가 다르죠.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떨어지면은 시장의 지수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걸 손절을 해야 될까 이제는 시장에서 발을 빼야 될까 고민을 하고 시장이 좋아지게 된다면 이제 내가 들어가야 될지 이 고민을 했는데 즉 투자에 대해서 지수에 따라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슈퍼리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시장을 안 봅니다. 실제 시장을 안 봅니다. 안 봐도 너무 안 봐요. 그리고 물어보면 몰라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시장에.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아무 종목이나 들고 시장을 안 본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땡땡땡땡. 이러한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이분들은 시장을 안 본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 입장에서 오늘과 같은 장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저를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제가 좀 미안해해야 되거나 좀 뭔가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데 저는 전혀 미안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안 받습니다. 왜?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저 종목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 땡땡땡땡 기업 슈퍼리치들은 과연 어떤 기업을 사길래 지수가 떨어져도 그냥 무덤덤 더 떨어지면은 더 살까? 어떤 기업을 샀길래 과연 그런 의사결정을 할지 한번 보죠 한번. 제가 여의도에 주식농부라는 박용옥 씨를 처음 만나러 간 게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네요. 딱 갔는데 이분이 약속 시간을 20분 정도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늦으셨냐. 그때 저는 이제 직업이 이제 기자였습니다. 증권 취재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좀 할까. 그래서 만나러 이제 갔는데 왜 늦었냐 물어봤더니 아유 세무서에서 세금 내러 갔는데 세금이 뭐 60억 정도 나왔습니다. 세금만 60억이 나왔어요. 주식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투자 기법.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분이 7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전세 자금이었다고 합니다. 그 돈 가지고 2천억을 벌었어요. 2천억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5% 이상 지분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들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 지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일일이 제가 다 계산을 했습니다.
2천억 원이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7천만 원 가지고 2천억을 버는 게 어쩌다가 잠깐 번 게 아니라 꾸준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뭔가 기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 보유 기간 동안에 장이 얼마나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것들이 반복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꾸준하게 자산을 증식을 했어요. 물었습니다. 기법을 얘기했더니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한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것이 너무 성의 없이 들렸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무성의한 대답이잖아요. 뭐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한다. 이렇게 따분하고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따분한 얘기로 어떻게 2천억을 벌었을까? 믿기지가 않았죠. 다시 질문했습니다. 다른 각도로 옆으로 가가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좋은 기업, 1등 기업. 그리고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 중에서 그냥 라면 만드는 회사, 뭐 이런 거 카메라 뭐 렌즈를 만드는 회사, 그냥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기업들 사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보유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주가가 가다가 추세를 이탈했어요. 21선을 이탈해가지고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 이 종목 안 파세요?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불쾌한 눈빛으로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 기업이 우리나라 그 분야에서 1등 기업인데 이 기업을 팔면은 내가 그럼 가가지고 2등, 3등 기업 사란 얘기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개념이 달랐습니다. 이분은 지수를 안 보십니다. 오직 기업을 봐요. 좋은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분은 참 이례적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십니다. 지금은 저번에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은퇴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 오는 날 그 대전까지 가가지고 만났는데 가장 기억에 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제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 기자가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좀 좋아 보여서 샀어요. 왜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리를 하나 딱 빼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괜찮아 보이길래 한번 샀는데 뭐 좀 모르죠. 이런 반응이 보통인데 이분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 종목이라는 것도 웃겨요. 보통 뭐 삼성전자다, 뭐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종목명을 대는데 내 종목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이분이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분석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이분은 정말 좋은 종목에 투자한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까 이분이 그분이었습니다. 죄 없이 떨어진 내 종목 마음껏 주워 담았다. 이분은 대구의 큰손, 굉장히 좀 신비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법이 잘 알려지지 않고 전혀 예측 불가한 이렇게 예상이 안 되는 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손명환 씨 투자법에 대해서 그 전에 말씀드린 이 김봉수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 손명환 이 대표께서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보시냐 그랬더니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기업은 지금은 안 좋은데 앞으로 좋을 기업에 투자합니다. 지금은 야 이거 이렇게 투자해도 되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이러한 종목에 그렇게 많은 지분 5% 이상을 투자를 할까? 이분이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지금은 별로지만 좋아질 기업에 투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분이 이 시세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이 보여서 단기 매매를 좀 하시는 걸로 좀 봤고요. 그래서 봤는데 장기 투자를 하십니다. 또 의외로 장기 투자를 해요. 제가 그때 확인한 것으로는 한 종목을 7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의 주가가 오르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오를 때까지 들고 가시더라고요. 요즘 이분은 TV에 많이 나오시죠? 메리츠 투자은행의 존리 씨. 그쵸? 네. 58년 개띠 형님이십니다. 이분한테 물어보면은 아까 박용욱 씨가 했던 말보다 더 따분한 답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말만 되풀이해요. 좋은 기업,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10년을 보유한다. 좋은 기업 10년을 보유하면 된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져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말을 약간 에둘러 다른 표현을 하셨지만, 네, 본질적으로 다 좋은 기업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들고 간다. 이분은 개인 투자자는 아니지만은, 네, 월가에서 스타 펀드 매니저셨죠. 넘어갈게요. 다들 알고 있는 워렌 버핏. 당연히 뭐 이분이 좋은 기업 투자하겠죠. 장기 보유하시죠. 다들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피터 린치.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쪽에 혈안이 되신 분. 은퇴하셨죠.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그 따분한 표현. 좋은 기업을 샀다. 좋은 기업을 샀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한 번씩, 종목 하나하나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좋은 종목인가? 나쁜 종목은 살 이유가 없겠죠? 좋은 종목. 좋은 종목이 뭐죠? 항상 우리는 그래요. 어디 어떤 투자의 대가들이나 어떤 TV에서 어떤 기업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되면은 모두 그냥 좋은 기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좋은 기업이 뭘까요? 좋은 기업. 좋은 기업을 사면은 지수가 떨어져도 주식을 내다 팔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좋으니까 장기 투자하겠죠. 여러분들 혹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아, 저 사람은 참 성격도 좀 온순하고 그냥 넉넉하니 그냥 예?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거구나. 혹은 인내심이 강하구나. 보통 이렇게 하시죠. 아니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탐욕적이신 분들입니다. 장기 투자 종목들은요. 계속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죠. 좋은 기업.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슈퍼리치가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떼돈을 벌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노후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기업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좋은 기업이 뭘까? 한번 이렇게 제가 분해를 해봤습니다. 전력이 좋은 회사. 언뜻 보면 좋은 기업 같기도 하고요. 대기업. 뭐, 이 정도까지 성장을 했으니까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글로벌 기업. 뭐, 대기업이니까 뭐, 이쪽 해외 쪽에서 진출을 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예, 뭐, 뭔가 그 성장을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좋은 기업? 예. 예.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수급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죠. 좋은 기업이니까 외국인이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외국인이 샀다가 언제까지 들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언제는 팔지 않습니까? 그럼 나쁜 기업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유명 브랜드를 갖고 있다. 뭐 언뜻 재료? 미래가치. 이상하네요. 워렌 버핏은 미래가치가 아니라 현재적 가치에 집중하라고 얘기했는데, 예, 이미 현재는 과거의 미래죠. 지금의 그 미래가 이미 왔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버리고 또 미래를 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무튼 미래가치 좋은 말입니다. 자산 가치가 좋다. 좋은 말. 네.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네, 차트 같은 거 보시고 누가 산다 따라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20, 30대 시행착오 한번 해보고 왜 안 되는지 한번 깨달아 봐라. 괜찮습니다. 50대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좋은 기업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왠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다른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수험생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자리 앉는다.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3명을 다 서울대를 보내면서 책을 썼는데 나는 내 아들을 모두 앞자리에 앉혔다. 그래서 앞자리 열풍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앞자리에 앉는다. 끈기가 있어야 된다. 집중력.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학습지를 선택한다. 일타 강사, 네, 스타 중에서 1등 강사 뭐 강의를 듣는다. 노는 친구와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겠죠. 맞는 것 같지만 사실 다 틀렸습니다. 뭔지 아시죠? 수험생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맞죠? 그게 본질입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본질이죠.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업이 뭘까요? 돈 잘 버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제가 던지면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뭘까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죠. 첫 번째 목적이 기업은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뭘까요? 돈을 버는 겁니다. 세 번째 역시도 돈을 버는 겁니다. 기업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좋은 기업이 과연 뭘까에 대한 답변은 이미 나왔죠. 돈을 잘 번다는 얘기는 과거보다 지금 더 많이 번다는 얘기고, 앞으로 더 많이 벌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실적이 계속 상승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요. 슈퍼리츠는 실적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주식이 탄생한 게 1600년도 초였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602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520년 정도가 됐죠. 그 520년 동안 역사 동안에 수많은 테마들이 있었어요. 1600년도는 튤립 테마가 유럽 전역에 퍼졌었고요. 매년 새로운 테마들이 계속 나타났다가 계속 사라져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안 사라지는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유일무이하게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네, 테마의 자리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실적 테마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영원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절대적인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실적이 오르면 주가가 오른다라는 겁니다. 슈퍼리츠는 이 단순한 논리에 집중을 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모두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로만 포트폴리오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슈퍼리치 돈 한 1000억 있고 2000억이 있으면 굉장히 남다른 사람처럼 보이죠.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그 김봉수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콩나물 국밥 좋아한다. 다른 분들은 그냥 청국장 그 된장찌개 다 좋아한다.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목적도 똑같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랑 어떤 종목을 산다? 오를 만한 종목을 사요. 슈퍼리치도 오를 만한 종목을 사고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오를 만한 종목을 사는데 여기서 종이 한 장 차이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슈퍼리치는 모두 돈을 잘 벌거나 잘 버는 벌 기업, 지금 현재 잘 버는 기업 혹은 앞으로 더 많이 벌 기업, 즉 돈과 관련된 기업만 포트폴리오에 담아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아니라 차트, 수급, 재료 이런 중심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포트폴리오 안에는 돈을 잘 버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뒤섞여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가 계좌에 있는 거죠. 돈을 벌기가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면서요, 여러분들 종목을 한번 본인이 직접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4분기, 3분기 실적까지 지금 이제 나왔어요. 4분기는 잠정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지난해 3분기와 비교했을 때 실적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상승을 했는지, 상승했다면 한 몇 프로 정도 상승을 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4분기 실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거 보실 때가 아니라 내 종목 4분기 지금 잠정 실적이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계신다. 안 됩니다.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예요. 내가 이 기업을 계속적으로 보유할지 말지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다 싶으면 버려야 되고요. 내 종목보다 더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될 그 시기입니다. 근데 실적 발표율도 모르고 있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부터는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특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방송을 끝나고 나서 반드시 본인의 종목의 실적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주식은요, 처음부터 태생 자체가 실적입니다. 이익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최초의 주식이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고 보통 그렇죠. 보통 이때 당시 이제 무역 회사였습니다. 유럽에 있는 무역 회사들은 보통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 같은 데 가서 후추, 커피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갔다 오면은 굉장히 큰 돈을 버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다가 해적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변에 해적뿐만이겠습니까? 뭐 다른 뭐 적대국들이랑 만나면 서로 뺏고 뺏기고, 그러니까 갔던 배가 하뭉차사 안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어오면은 우리가 서로 돈을 이렇게 나눠 갖자. 대신 우리가 돈이 없으니 좀 우리한테 투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그 투자를 했던 증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종이는 없었고 이제 수기로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사람이 그쪽에 주주가 된 거죠. 근데 소문이 퍼진 겁니다. 야,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떼돈을 번다 하더라. 그러니까 서로 그 주식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 주주의 권리를 갖고 싶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어디 김씨 아저씨가 내 딸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네.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을 팔까?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에서 누가 주식을 갖고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장소를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게 증권거래소죠. 암스테르담의 최초의 거래소가 생긴 겁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기업이 이번에 돈을 엄청 벌었다더라. 그러면 서로 그 주식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서로 살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결국은 최초의 주식조차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새롭게 이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에 대한 본질을 호가창 보고 3분 차트 열어놓고 단기 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을 주식 투자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닙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박입니다. 카지노입니다. 그거는. 네, 오늘 사서 내일 파는 1박 2일 투자 도박입니다. 하셔도 돼요. 도박이 나쁜 건 아니죠. 카지노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카지노 가셔도 되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불법은 아니잖아요. 20, 30대는 가셔도 되는데 50대는 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50대는 도박 투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아, 뭐 손맛, 재미. 아, 오늘 사서 내일 한 3% 벌었네. 아, 짜릿하네. 안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앞으로 귀가 따갑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0대 이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제 주식의 본질적으로 주식은 실적과 관계됐다는 것을 우리가 태생적으로, 그리고 슈퍼리츠가 어떻게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했고 좋은 기업이 뭔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갖고 왔습니다.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오릅니다. 다시 볼까요? 이익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입니다. 이 숫자들이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이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지고 이익이 반등하면 주가도 반등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어떤 테마가 걸려가지고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목격한 분들이 실적과 주가는 상관이 없나 보다. 네, 그거는 특수한 경우고요. 일반화된 경우에는 실적과 주가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서 성공 투자의 조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하지 마십시오. 이게 50대가 되면은 그 가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양가족이 있잖아요. 나와 내 부양가족의 미래를 동전 던져서 앞뒷면으로 살지 말지를 결정한다? 기술적 분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분석이 뭐다? 수험생 딸이 와서 아빠, 나 이번 수능 시험에 1번 문제의 정답을 3번으로 찍을래. 왜? 물었더니 지금까지 시험 답안지 보니까 확률상 1번 문제의 정답이 3번이 될 확률이 제일 많았어. 그래서 나는 기술적 분석 결과 3번을 찍을래가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게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서점에 가면 다들 그런 책들이죠. 그런 책들은 저는 일주일에 한 권씩 씁니다.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들만, 특수한 사례가 있는 것들만 갖고 와서 책으로 씁니다. 이게 성급한 일반의 오리죠.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 시켜가지고 마치 항상 그런 것처럼 쓰죠.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재미로 한 20대, 30대는 하셔도 되는데 50대부터는 안 돼요. 시황 분석 해서 뭐 하시려고요? 못 맞추는데. 시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슈퍼리치가 그렇게 했죠. 기업에 집중을 했죠. 수급? 공부 하나도 안 하는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학생 컨닝을 하게 됩니다. 그죠? 내가 이 종목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기관들이 사니까 따라 산다? 내 인생을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에 따라서 제가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실적입니다. 돈 잘 버는 기업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TV에 가끔 나오시는 분 중에서 이제 존리 씨라고 그분이 제가 아주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투자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철학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기업의 본질은 돈을 잘 버는 실적이고 투자의 본질은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철학입니다. 주식시장에. 그것을 넘어서는 철학은 없어요. 자, 이제부터가 조금 깊게 들어갑니다. 자, 돈 버는 것까지는 좀 쉬워요. 돈 버는 거는 그냥 실적이 점점 숫자가 점점 좋아지고 대략적으로 그래프도 나오고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뉴스를 보고 주식을 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뉴스 보니까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 기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신규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실적이 이만큼 좋아졌고 내년에도 실적이 이만큼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사실상 또 팩트입니다. 근데 내가 사니까 떨어져요. 주가가. 분명히 나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왜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실적과 주가하고는 상관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예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주식 돈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 이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터득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정 주가를 알면요, 비싸게 살 일이 없어요. 그죠?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적정 주가를 안다는 것은 이 기업에 내가 관심이 있는데 계산해 봐야지. 딱 봤는데 뭐야? 뭘 왜 이렇게 비싸? 에이, 이런 거 사면 안 되지. 묻지마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 보고 어떤 종목이 실적이 앞으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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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기 있는 종목들 죄다 비싸요. 대부분 비쌉니다. 비싼 종목을 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비싸냐 싸냐, 기업 가치 대비 싸냐 비싸냐, 이 부분만 따지게 된다면은 주식 투자의 실패를 확 낮출 수가 있고요. 성공률을 확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적정 주가를 왜 알아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뉴스에도 그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이런 기업들. 근데 주가는 이 실적과 비례해서 같이 일직선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어떻게 올라간다? 이렇게 고평가되기도 하고 저평가되기도 하고 고평가되기도 하고 저평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적정 주가가 여기라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사야 되겠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야, 실적은 올라가는데 내가 사니까 주가가 떨어지네. 에이, 실적과 주가하고는 상관관계가 없구나.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만 비싸게 샀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업의 실적에 비례해서 이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 기업 가치가 실적과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적정 주가를 알게 되면은, 이 적정 주가를 알게 된다면은 이 기업의 지금 주가가 여기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밑에 있으면 싼 겁니다. 매수. 그럼 언제 판다? 적정 주가를 알면은 적정 주가에 팔거나 좀 더 비싸게 팔거나 이게 나오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뒤로 돌아가서 아까 김봉수 슈퍼리치 김봉수 교수께서 뉴스에서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죄 없이 떨어진 내 종목 더 샀다. 그 얘기가 바로 그분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알고 계신 겁니다. 그 밑에 크게 하락하니까 이걸 바겐세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손절이 아니라 바겐세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주식 투자로 평생 자산을 재테크를 하시면서 증식을 시킨다고 한다면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때까지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쪽 분야에서 공부를 하실 것을 제가 권고해 드리고, 오늘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녹화 방송을 다시 시청하셔도 되겠지만은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으로 좀 이따가 그 화면을 찰칵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EPS 성장률을 좀 조사를 해야 됩니다. EPS라는 게 뭐다? 이거는 뭐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주식 투자자는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 EPS,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 자, 주당 순이익은 보통 그 증권사 HTS라든지 혹은 뭐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에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PS는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EPS를 보는데 연평균 20% 이렇게 적어놨죠. 자, 상승률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일단 적정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EPS 성장률, 상승률. 쉽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도 몇 프로 올랐느냐, 여기서 또 몇 프로 올랐느냐, 몇 프로 계산한 뒤에 그냥 합산해가지고 나눠버리면 되니까 이건 그냥 산수입니다. 산수. 성장률을 먼저 구하세요. 여기서 구한 숫자는 20%입니다. 연평균 20%씩 단기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이제 증가를 한 기업입니다. 자, 일단 이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자, 그 다음 페이지. 다만 조건이 있어요. 그 EPS가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하지, 들쑥날쑥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이 치킨 경쟁을 하거나 경쟁사하고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는 기업들이 보통 이렇습니다. 피하시고요.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을 찾으시면 금상첨화. 왜? 대부분이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들이 1등 내지는 독과점 기업입니다. 가끔 어떤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그 1등 기업 리스트 좀 주세요 그러는데, 아니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촬영하세요. 그리고 외우세요. 오늘은 방송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외우시고 왜 그러신지 본인이 스스로가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적정주가. 자, 적정주가. 가가 빠졌네요. 기업의 적정가치, 적정주가는 뭐다? 아까 EPS 성장률과 PR이 같을 때. 아까 EPS 성장률이 20%였죠? PR이 21대. 퍼센테이지는 빼고요. 만약에 EPS 성장률이 10이다. 그리고 PR이 적정 주가가 얼마다? PR 10. 이게 적정 주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응용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 회사 주식이 쌀 때가 언제다? EPS 성장률과 PR과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더 큰 거. 이건 싼 겁니다. 기업의 주가는 이만큼 정도의 위치로, 기업 가치는 지금 현재 이 정도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 기업이 돈 버는 성장률은 더 높아요. 성장률 대비 싼 겁니다. 그죠? 반대로 비싼 종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한다? PR과 EPS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PR이 더 높은 거. 성장률 한 요만큼 성장하는데 주가는 이만큼 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을 응용할 때 우리는 어떤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산출하게 되면은, 어라? 싸네? 쌀 때 사서 언제 판다? 적정 주가에 도달했을 때 팔거나 아니면 운이 좋으면 또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20% 성장하는 기업을 그냥 적정 주가에 사버리면은 그냥 수익률이 20%입니다. 이것도 괜찮죠. 근데 싸게 사면은 71%가 됩니다. 즉 20% 성장하는 기업을 30% 싸게. 여기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3000포인트 시대에서도 이런 종목이 널려 있습니다. 시장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투자의 기회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저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 저평가 성장주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이쪽에 저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슈퍼리치들이 바로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싼 종목, 소외된 종목, 그런 쪽에 집중을 합니다. 자, 저평가 성장주, 즉 실적은 증가하는데 주가, 기업 가치는 낮게 거래가 돼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가야 돼. 막 상승 압력이 막 있는 기업들.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 종목이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소외당해가지고 싼 거죠, 이것들, 이런 종목들. 자, 그 종목 특징을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손절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금요일 날 장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2.8%까지 떨어졌죠. 폭락이죠. 급락이죠. 근데 보통 그런 장에서도 저평가 성장주도 주가도 갑게 떨어져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 들고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그 종목 들고 있는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지수가 떨어지니까 덜컥 겁이 나가지고 매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는 깊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 종목을 들고 있는 분 중에서, 야, 이 종목은 떨어지지 말아야 될 종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웬 떡이야? 더 떨어지면 내가 더 산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매도 걱정되시죠? 공매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실적은 좋은데 저평가된 종목들. 공매도 세력이 제일 두려워하는 종목들입니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주가가 하락이 되면은 손절이 아니라 비중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절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손절을 잘해야 된다? 틀린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네,
기업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이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이 정도 비싼 거냐 싼 거냐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주가 떨어진 건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근데 기업의 적정 주가를 알고 있고, 적정 주가를 안다는 것은 적정 가치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적정 가치 대비 주가가 떨어졌으면 더 사야죠. 왜 손절을 합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실적은 좋아졌는데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40%입니다. 왜? EPS 성장률이 20% 이상인 기업을 한 20,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률이 약 70%가 되는데 이게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상 그중에서 20, 30% 종목은 실패를 해요. 왜? 기대했던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샀지만은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아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중간에 1분기 실적이 갑자기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포트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목들이 모두 성공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건 뭐 필연적 실패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균적으로 75%입니다. 성공률이.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상승적 75%. 이럴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 2020년도 제 포트폴리오에서 매도했던 종목들로만 쭉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탈되는 종목들이죠. 또 이런 것들도 이탈되죠. 이런 거 이탈되고 이런 거 이탈되고 이탈되고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공포를 껴서 손절한 종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실적이 부진하거나 다른 이슈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포트에서 제외를 한 거죠. 나머지들은 목표가에 도달 잘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5%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평가 성장주의 매도 종목입니다. 2021년도 올해 1월달, 2월달에 매도했던 모든 종목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제 홈페이지 공개 게시판에 있습니다. 무료 게시판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투자자하고 뭐 다른 분들하고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오더라라는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은 모두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뭐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중간에 뭐 이탈되는 종목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만간 좀 1월 뭐 1분기 실적 나오고 2분기 실적 나오면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또 그런 종목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적정 주가 매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힌트 계좌, 한국경제TV에서 제공하는 힌트 계좌에 그 종목을 샀을 때 그리고 팔았을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지오소프트입니다. 이 가격에 사서 적정 주가라고 판단되는 이 가격에 팔았더니 주가가 약간 고평가되기도 하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죠. 자, 이 종목입니다. ICD는 정확하게 적정 주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적정 주가에 도달한 뒤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가격에 사서 적정 주가인 이 가격에 팔았습니다. 여기 표기가 된 거죠. 적정 주가에 딱 터치를 하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네요. 제대로 적정 주가를 어떻게 계산이 된 거죠? 또 고정자입니다. 이때 사서 적정 주가를 저는 이쪽으로 이 가격 한 1,500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계산상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딱 여기에 터치를 딱 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적정 주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실리콘웍스입니다. 이 가격에 사서 적정 주가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원래는 이 기업은 한 4, 50% 정도 기대 수익률이 있었는데 실적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점점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는 원래 1차 목표가에 팔 수가 없었습니다. 실적이 점점 좋아지니까 적정 주가, 목표가가 점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 가격에 매도를 했습니다.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적정 주가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죠. 선진도 그렇습니다. 선진도 올라갔습니다. 적정 주가는 여기로 계산을 했는데 조류감 테마가 또 붙어져가지고 또 주가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넷게임즈도 그렇습니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신규 게임이 또 런칭이 돼가지고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적정 주가를 알고 기업의 적정 가치를 알게 된다면은 지수 급락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슈퍼리치는 자신들의 적정 주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포를 느끼지 않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습니다. 저 역시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천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자, 50대 투자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장세는 계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최악의 장세 볼까요? 다시 건너가겠습니다. 앞단으로 페이지가 많네요. 네. 우리는 앞으로 평생 이런 장세를 맞게 될 겁니다. 이럴 때마다 계속 시향에 따라서 저쪽에서 뭐라 그러면 그 장단에 춤을 추고 저쪽에서 뭐라 그러면 저 장단에 춤을 춰야 되고 나도 한번 시향 분석해볼까? 분석하면 뭐합니까? 답을 못 내는데 맞출 수가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업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시장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 밤 11시에 실적은 좋아졌는데 저평가된 종목, 그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밤 11시에 제가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